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1년 9월 11일입니다. 이제 이 장소를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엄청난 비극을 넘어서고 더 큰 희망과 더 큰 비전을 담아서 더 멋지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런 부담과 함께 새로운 기차역 오큘리스가 마침내 준공되었습니다. 이때가 2016년 3월 3일입니다. 건물의 기본 컨셉은 어린아이 두 손에서 하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모습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바닥의 하얀 대리석 마감은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마감재와 같은 종류의 대리석입니다. 이 모두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9월 11일 오전 10시 28분 참사 당일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천정이 서서히 열립니다. 이때 하얀색 기둥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은 장관입니다. 마치 고딕 성당의 내부에 들어오는 빛처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변합니다. 이때 열리는 천장을 보면 꼭 사람의 눈처럼 생겨서 눈, 오큘리스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오큘리스는 라틴어로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건물은 이보다 멋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멋있습니다. 그런데 욕도 이보다 많이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돈 때문입니다. 원래 정해진 공사비가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준공 때까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4조 5천억 원으로 약 2배나 공사 비용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 기간 때문입니다. 공사 기간을 넘겼는데 7개월도 아니고 무려 7년이나 더 공사 기간이 늦춰진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사고입니다. 사실 건축가 칼라트라바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건물 이외에도 이 건축가가 하는 일마다 이 정도 스캔들은 기본으로 등장합니다. 신기한 것은 뉴욕시 당국도 이 건축가가 원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택한 것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팔라우 드레아트 예술과 과학의 도시라는 공사가 있었는데 초기 건축 비용은 3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마감은 무려 3배가 높은 1조 2천억 원이나 든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 건물 오페라하우스 천정이 강풍에 무너지는 사고까지 생겼습니다. 건물이 멋지고 화려한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건축가 칼라트라바는 소송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다리는 그가 설계한 베니스에 있는 다리입니다. 아치형 곡선으로 아주 멋지고 세련된 다리로 보여집니다. 벌써 눈치를 채색했지만 이 다리 또한 베니스시 당국과 소송이 붙었습니다. 이 다리의 계단 모서리가 깨지고 부서져서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수시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이 다리를 지나는데 그들이 끌고 다니는 바퀴 달린 캐리어백이 계단과 툭툭 부딪혀서 그 충격으로 계단 모서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칼라트라바는 대항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 관광객 수가 이렇게까지 많다는 것은 나에게 미리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니스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물에 떠있는 수상도시 베니스가 관광객이 얼마나 많다는 것까지 당신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당신이 알고 분석해서 설계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라트라바는 졌습니다. 벌금은 1억 원입니다. 그 외에도 그가 맡은 프로젝트는 건축비 초과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공사 하자 때문에 항상 소송당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칼라트라바가 하는 일에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프로젝트를 찾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보도할 정도입니다. 소송이나 스캔들로 보면 그는 매장당하고 설당이 없어야 합니다. 세계 건축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조용히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칼라트라바는 끊임없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작품이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특기는 관광지 개발입니다. 그가 맡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광고의 촬영지가 되고 인기 있는 포토존이 됩니다.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951년생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태어난 그는 8살 때부터 미술학교에서 그림도 하고 조각을 하는 미술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 작품이 시카고 강변에 설치한 그의 조각 작품 컨스텔레이션, 별자리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이런 작품이 세계 곳곳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범한 보통의 조각가가 아닙니다. 건축과 토목, 구조까지 섭렵한 예술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과 조각, 도자기, 건축, 토목, 구조 모든 영역을 크로스오버하는 전천후 예술가이면서 주로 건축을 하는 건축가입니다. 그의 대표작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방송타워와 토론토의 브룩필드 플레이스, 그리고 미러키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작품은 독특하고 세련된 예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건축과 예술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둘 사이를 잘 어울리게 한다고 합니다. 조각 같으면서도 건축이고 건축이면서도 예술작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는 건축보다도 예술적 성향, 즉 작품 쪽에 훨씬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조각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비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는 손을 대는 것마다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됩니다. 이런 그의 능력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팬들도 많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건축은 늘씬하고 매끈한 여자 같기도 합니다. 영화 이온 플렉스에 나오는 여배우 샤를리스 테론의 잣대처럼 매우 감각적이고 섹시한 면도 있습니다. 다시 뉴욕의 오큘러스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은 주변의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 독보적인 포즈입니다. 현재 내부는 유명 브랜드 매장 약 80개가 입점해 있고 유동인구는 매일 25만 명 이상입니다. 1년에 쉬는 날이 하루도 없이 열려 있으며 밤늦게까지 쇼핑하는 관광객들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포토존입니다. 하얀색 배경에 어디서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사진 안 찍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장담할 정도입니다. 이런 오큘렛에 대한 사람들의 찬사도 많지만은 늘 그렇듯이 비난도 아주 많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말하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가 마이클 글레이브스와 피터 아이젠만은 칼라트라바가 오만하고 비도덕적이라고 신랄하게 욕합니다. 칼라트라바 엿먹어라. 세상에 정말 돈이 아깝다 라고 했습니다. 뉴욕의 교통센터 소장 미셀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라트라바는 훌륭한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이번 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건축가 리베스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싸구려 건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서민 취향 건물을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뉴욕 시민들은 칼라트라바에게 오히려 고마워할 것이고 그에 대한 비판은 곧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발주처 전무이사인 조셉 시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미국의 어떤 건축가도 이보다 힘있고 멋진 작품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이 오큘러스를 어떤 마음으로 설계했을까요?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의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을 위한 건축을 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여기를 출퇴근하는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 살거나 좁은 공간에서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하루에 2번씩 이 기차역을 걸어서 지나갑니다. 저는 그들이 여기를 지날 때만큼은 이 웅장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위풍당당하게 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칼라트라바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제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세계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를 또 수주받아서 건축 중입니다. 두바이의 클릭타워라는 세계적인 전망대입니다. 여전히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6년 2월에 착공한 두바이 클릭타워는 에펠탑 높이의 4배인 무려 1300m 높이입니다. 저는 대단하고 존경한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의 영상을 만들면서 하염없이 부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는 건축에서도 예술성이 있어야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축가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사람이 되든지 그런 예술적인 능력이 있는 작가와 협업해서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박스형 건물로 용적률 최대한 살려서 분양률 100%, 수익만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